사랑이란 그러므로 붉은 신호등이다. 켜지기만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위험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안전도 예고하는 붉은 신호등이 바로 사랑이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양귀자 작가의 모순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덕필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세와 재미를 추구하는 모순덩어리 본입니다. 허세와 재미가 왜? 그건 모순 아니고 동시에 추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 그럼 합리 본입니다. 합리적인 본입니다. 정배입니다. 모순 없는 정배. 본인입니다. 이 작품 제목 자체가 모순인데 이 소설에서 그리는 사랑의 형태가 되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닝에서 인용한 대목처럼 붉은 신호등은 켜졌어. 그러니까 활성화됐잖아. 근데 멈춰야 돼. 그쵸. 라든가. 이것도 모순이네. 생각해보니.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리고 위험과 안전을 동시에 예고한다. 그렇죠. 그 말 너무 절묘하죠. 그죠? 네. 그런 점에서 모순적이기도 한 사랑의 속성에 대한 문장 아닌가. 듣고 계신 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하기도 해서 골라본 오프닝이었어요. 근데 이 신호등에 대한 어떤 이런 의미를 포착한 것도 재밌지만 어쨌든 이 문장 자체가 엄청 명문이다. 맞아. 이런 느낌이 이렇게 명언이 좀 있어요, 이 책이. 완전요. 근데 이 오프닝만 들으시면 이 책 안 읽으신 분들은 가을에 걸맞는 그렇지. 멋진 로맨스 사랑 소설을 얘기구나. 들고 왔구나 이놈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사랑.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기를 아. 당부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모순이지만 저는 이 책이 27년 전에 출간됐잖아요. 만약에 2026년에 출판한다. 근데 제가 만약에 편집자다. 그럼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제안했을 것 같아요. 밸런스 게임. 그래서 주인공 진진이 인생에서 너무 그 밸런스 게임에 계속 놓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오프닝에서의 그 상황도 빨간불처럼 붉은 신호등처럼 확실한 사랑의 신호를 느껴요. 근데 멈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이 남자와 함께 했을 때 확실한 좀 리스크 있는 미래가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멈추라는 거고 또 다른 남자가 또 나오거든요. 그 다른 남자는 이 빨간불은 들지 않아도 사랑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도 리스크 없는 남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두 남자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뭐 이런 밸런스 게임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모순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과 창과 방패잖아. 방패 아니에요? 그거 국어 시간에 배울걸? 다들 되게 똑똑하네. 저는 다른 내가 모르는 사이 뭐가 바뀐 줄 알았어. 혹시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 넌센스인가? 여러분 진짜. 근데 이거 다 너무 그래요. 모르는 한국에서 사람도 학교 있을 안 수 다닌 있어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설명해 주세요. 예. 창과 방패란 뜻입니다. 모든 에피소드를 것을 설명해 줘야지. 그렇죠.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데 맞아요. 이 창은 모든 걸 뚫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라고 장사를 하더니 다음 날인가 방패를 가져와서 모든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두 개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아니, 고사 입을 중국의, 다물었다는 고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모순이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책이잖아요. 이번 책이. 어쨌든 이런 모순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27년 전에 나온 이 장편 소설 양귀자 작가의 모순이 엄청 힙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인기인지 우리 이따 끝나고 잠깐 얘기해 봅시다. 나는 재밌게 읽긴 했거든. 궁금해서 읽은 게 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희는 그렇죠. 아니 이게 이 시대를 거슬러서 20, 30년의 시대상을 거슬러서 뭔가 울림을 주는 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명언들도 책의 곳곳에 많아. 지금 읽어봐도 괜찮은데? 싶은 문장들이 또 곳곳에 숨어있고 그래서 나름 저도 되게 재밌게 읽은 2025년의 모순입니다. 맞아요. 제가 10년 전에 읽었을 때는 이만큼 읽진 않았어요. 10년 전에 읽었어요? 맞아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혼 전후가 되게 다른 소설이라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결혼 전, 결혼 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뒤 인생에서 3번은 읽어야 될 소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그렇네. 점에서 일단 되게 재밌고요. 그렇네. 결혼에 그 당사자성이 있는 상태에서 읽어서 재밌었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네요. 이 책의 끝에 그 저자의 말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그때는 안 읽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새로 읽었는데 이게 왜 요즘에 인기가 많은지를 딱 알겠더라고요. 뭐라 써있냐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레 변해버린 요즘 불안하고 당황스럽기만 한 시절에 소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언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어서 이 소설을 시작했으나 모순으로 얽힌 이 삶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라고 끝나요. 근데 이게 너무
2025년에도 그쵸. 너무 맞는 맞는 말이어서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메시지가 통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일단 재밌다는 거는 확실하고 너무 일단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흔히 읽는 소설들, 요즘 나오는 한국 장편들에 없는 어떤 미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깔끔하다. 그래야 제가 될까요? 뒤에서도 조금?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단순하고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깔끔하게 단순한 구도 안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맞아요.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해준다는 아주 소설에 어떻게 보면 본질에 가까운 맞아요. 기능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스토리나 캐릭터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재미는 정말 여느 통속 소설 못지않게 직관적이고 아주 스트레이트한 재미를 느꼈는데도 이 책이 가진 무게는 가볍지 않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또 인기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세 사람이 다 같이 읽고 왔는데 일단 제가 간단히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안진진이라는 안진진. 25살 여성입니다. 근데 25은 요즘은 아니야. 왜냐하면 98년 소설 기준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결혼 정년기라고 그래요. 정년기래요. 요즘 나이로 한 30 초반? 네, 그 맞아요.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안진이라는 여성이 딱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온 생애를 걸고 살아야겠다. 이런 표현을 막 해요.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인생에 볼륨이 빈약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거기서 알 수 있지만 자기를 이렇게 관찰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확신의 ENFP. 그쵸. 그렇다고 합니다. 읽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볼 때 내 인생의 볼륨이 빈약하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있어야 볼륨 있는 인생이야? 입체적인 인생은 뭐야? 양감 있는 인생. 갑자기 각성하게 되는 계기도 불분명해요. 왜가요? 갑자기 소설 첫 사춘기가 장부터 왔나? 갑자기 그래. 근데 그래서- 전 그거는 좀 공감돼요. 어느 어느 날 날 갑자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 어. 그 ENFP들은 공감할걸요. 저는 늦게 온 사춘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무튼 이 사람의 그 인생을 온 생애를 걸고 살기로 결심한 그 실천 방법은 뭐냐? 결혼할 남자를 고르자. 그렇죠. 라면서 결혼 정력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시절다운 전 선택이죠. 근대적인 이 결론은 어쩔 근데 거야. 98년도에도 이 사람도 막 얘기해요. 다른 선택지도 있는 거 알지만 나는 이걸로 가겠다. 맞아요. 두 명의 남편 후보가 있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의 원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한 명은 극강의 J고 한 명은 극강의 P입니다. ESTJ 대 INFP예요.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왜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냐면 진짜 캐릭터가 굉장히 명확하게 뚜렷해요. 나와요. 네. 그런 사람들인데 일단 극강의 J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나영규라는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활달한 스타일. 안진진 피셜, 튀는 물고기처럼 싱싱한 사람. 진짜 쾌남이야. 기분 그렇죠. 좋아지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만나보면. 사람 자체가 에너지가 넘치고 웃음의 전형성이 있다라고 묘사될 정도로 호인, 쾌남 이런 맞아요. 스타일입니다. 안진진의 묘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세상살이에 시달린 흔적이 없는 특유의 밝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맞아요. 좋은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나치게 계획적이다. 대문자 제이. 너무 심하다. 데이트하자고 하면은 분단위로 일정표 짜서 브리핑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그 소설 묘사 들을 때도 신났구나. 지금부터 어디에 너를 모시고 가서 맞아. 내가 너랑 뭐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 가서 차 한잔 하면서 풍경을 영화까지 보고 영화는 몇 시고 몇 시에 가야 되고 어때 재밌겠지. 약간 이건데. 그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그게 신난 방식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여행 가이드가 우리한테 아침에 쫙 브리핑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처음 데이트할 때 이런 모습 귀여울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동선이 좀 무리던데요? 그렇긴 한데 아주 그냥 빠방한 계획을 짜온다. 맞아요. 그런 사람. 드라이브까지. 근데 너무 계획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왜 단점이야? 주객이 전도돼 버리잖아요. 맞아. 왜냐면 이 사람은 심지어 먼 미래에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고 내가 40살엔 파이어족으로 은퇴를 해가지고 50살에는 어떻게 살고 막 거의 이런 유형이야. 그 시점에 그리고 오늘의 이 추억을 회상을 하면서 그것까지 계산된. 그것까지 계산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그 시간표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나 우연 혹은 자기가 짠 계획이나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맞아요. 자신이 받아들여. 짠 큰 계획 이런 시나리오에 딱 적합한 인물을 좀 캐스팅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통제광 캐릭터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 그걸 이제 초반에 조금 감지하면서 갑니다. 안진진이.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 자, 그럼 반대쪽에 있는 극강의 P. 극강의 P 후보는 누구냐? 김장우라는 사람인데 INFP예요, 여러분. 근데 이름부터 약간 장우 훈남이야. 맞아요. 약간 여리여리 좀 눈빛이 그럴 것 우수에 차 우수해, 있고. 그렇지. 네. 낭만이 약간 있어. 왜냐면 직업 자체가 야생화 사진 작가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영규는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있을 것 같고 약간 7대 3으로 그쵸. 이렇게 포마드 했을 것 같고 포마드일 것 장우는 같고. 장발이야. 장우는 무조건. 장발에 아니면은 생머리. 그치. 네.
아 근데 야생화 사진 작가 진짜 돈 냄새 안 나는 직업이죠. 그쵸. 전 그래도 가끔 하나 잭팟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가끔 대기업 회장님이 하나 사주지 않을까. 그럼 기다려봐야 아는 거지. 어쨌든 이 데이트 신청을 하는 방식부터 나영규랑 다른데 나영규는 몇 시에 어디서 봐요 라고 딱 하면 김장훈은 뭐 오늘 시간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완전 피. 토요일인데 뭐 야근 안 해? 뭐 근무 안 하면 만날까? 약간 안 이런 되면 할 식. 수 없지. 이러고. 식당?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아 회피형이야. 뭐 영화 한 편 볼까? 아니면은 근처에 극장 있나 하면서 막 가. 근데 표가 갔는데 없지. 솔직히 표 주말에 어렵지. 주말에 볼만한 영화표 다 매진돼 있을 거고. 싫어요. 막 걸어.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온데 다 예약해야 맛집은 그쵸. 하나도 몰라. 갈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살아남기 쉽지 않은 사람이다. 아무튼 근데 이제 나영규랑 비교를 해보면은 좀 구김살 없는 나영규와 달리 약간 김장훈은 본인 벌이도 애매하고 집안 형편은 좀 어려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형이 여기도 이제 사업도 원래 잘 되던 시기도 있었는데 좀 어려움에 처해서 그 부담을 자기가 같이 떠안고 사는 캐릭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장훈은 형이 자기를 되게 아껴줬던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형에 대한 사랑이 극진해서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 형의 더러운 양말을 내가 빨아주고 싶다. 말을 할 정도. 근데 저는 이거 사실 되게 크리피했는데 그게 98년도 시점에는 약간 이런 게 클리셰였대요. 어떤 상징으로 쓰였다고 하는 사실을 하더라고요. 듣고 정말 그 시절의 문학이나 뭐 이런 걸 이해하기로 보면은 한다. 뭔가 아무튼 형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다. 사실 김장호도 사람은 좋아 보이고 매력은 사실 나영기보다 더 많은 걸로 나옵니다. 장점도 많아요. 이 감정의 결로서는 어떻게 보면 안진진한테는 더 매력적인 선택지였던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사진 찍으러 갔다가 도시로 돌아오는 그 이유가 너 때문이야. 이전에는 형이었다. 근데 이제는 너를 생각하면 돌아오고 싶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약간 그런 데서 심금을 울리는 그치. 낭만이 있고 넘어가. 맞아요. 저는 그 이 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착하디 착한 우리 안진지. 근데 너무 사랑이 막 꼬리 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스윗남으로 따지면 장우가 이쪽이다. 아닐까. 그리고 김장훈은 리즈 시절 정우성이나 박보검 정도로 저는 외모를 추측합니다. 이 정도 안 되면 비비지도 못해. 왜냐면은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게 조금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이나 이제 어떤 그런 매력으로 낭만. 보면은 확실히 있다. 확실히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98년에 나온 소설의 캐릭터를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을 결핍고 나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다. 거울을 비추고 있네요 지금. 너무 그런 근데 상황이다. 극단적이야 둘 다. 예, 하지만 이제 김장훈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 약간 왜냐면 나영규는 엄청 계획적인데 이 사람은 계획도 별로 없고 뭔가 현실의 여러 파도를 같이 넘을 수 있는 이 마인드셋이 이 사람한테 있는가? 솔직히 불안하거든요. 의사소통이 좀 답답해요. 뭐 그래서 동료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결혼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가능할까? 그리고 나를 과연 형보다 우선시해줄까?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MBTI 제이냐 P냐로 설명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남자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김장훈은 안진진보다 형이 중요한 사람이고 나영규는 자기 인생 계획표가 안진진보다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극강의 밸런스 게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 게임이 되는 겁니다. 자, 안진진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알고 있어요.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까지 알아. 이제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게 소설의 중심 이야기로 펼쳐지고요. 중요한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엄마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엄마가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쌍둥이 이모가 있습니다. 근데 안진진의 해석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의 삶은 결혼을 누구와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엄마는 누구랑 결혼했냐? 나의 아빠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술주정이 너무 심해서 폭력까지 휘두르는 너무 싫어.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술 문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 능력 없고 짧은 가출을 반복하다가 안진진이 성인이 되던 해에는 나가서 몇 년째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는 건 엄마 몫이죠. 그 동시에 진진과 이제 진진의 남동생 진모가 나오는데 이 두 남매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것까지도 이제 엄마의 몫이기 때문에 소위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에 이모는 누구랑 결혼했냐? 돈 잘 버는 건축사랑 결혼을 했어요. 이모부. 소위 부잣집 사모님이 된 거예요. 저는 이모부 딱 그 엄기준 씨 떠올렸어요. 그럴 수 이미지가. 예. 약간 요즘 느낌으로는 그런데 저는 이제 묘사를 보면서 뭐 70년대 드라마에서 좀 잘 사는 중산층 미국의 막 그런 가정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지는 같은 집. 진짜 그림 같은 집. 맞아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보시면 박찬욱 감독의 첫 장면에 그려지는 그 이병헌 맞아요. 손예진 가족이 약간 그렇거든요. 청담동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나마 이병헌 손예진에는 나쁘지 않은 편인데 이들에 비한 여기는 어떤 정도냐면은
그 전형적인 부유층 가정. 전형 오버 전형이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사람보다 더 교과서적이야. 너무 반듯해. 너무 반듯해서 아무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루할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진지인의 집처럼 남매를 키우는데 그 이종사촌이 둘이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유학 보내서 거기서 박사까지 막 하면서 잘 나가고 있고. 교과서예요, 교과서. 어렸을 때 진진이네 아빠가 술 먹고 난동 피우면 진진이 엄마, 그러니까 자기 쌍둥이 언니가 애들 대피시키러 자기 집에 오면 이모는 다 받아주고 그래서 또 뭔가 진진이를 되게 각별하게 아끼는 그런 관계로 나옵니다. 이 소설이 이제 진진의 남편 찾기를 중심으로 펼쳐지긴 하지만 이제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남동생이 각각 겪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특히 어머니와 이모가 각각의 가정에서 맡는 역할과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짐에 따라 내리게 된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안진진 남편 찾는 것보다 더 강렬한 서사로 다가올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결혼 후에 읽잖아요. 그게 더 그렇게 맞아요. 크게 다가와요. 네. 안진진 뭐 알아서 하고 철기 박선이 뭐 여러분 또 유부녀의 발언을 듣고 계십니다. 맞아, 진진아, 그냥 너는 근데 엄마? 와 진짜 그치, 맞아, 그치. 맞아. 이런 엄마 삶을 이모는 살았구나. 어찌 그리 사셨나요? 막 정말 거의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서로 섞이는 게 안진진이 어떤 남자를 남편으로 고르냐에 따라서 마치 자기 앞에 이모 맞아. 인생이냐 맞아요. 엄마 인생이냐 맞아요. 이런 구도가 만들어져요. 마치 아빠와 이모부 사이를 고르는 것 같은 느낌도 마치. 들죠. 실제로 네. 그렇지 않을 거 않을 거지만. 분명한데도 맞아. 그런 선택에 막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밸런스 게임의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연규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계획적이라서 편한데 너무 계획적이라 통제광일 것 같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는 훨씬 이쪽의 삶이 여유로울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뭔가 구김살이 없어 보인 나연규와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치 내가 트로피 와이프가 되는 이 사람의 인생 계획표에 맞춰가지고 계획에 가는 이제 일부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나 띡 하는 맞아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요즘 핫한 표현을 빌리자면 집안의 오브제로 존재하면서 자기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없이 어떤 지리멸렬한 삶에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이 있는 거고 김장우 자유로운 영혼에 가깝고 뭔가 낭만도 있고 희귀 그리고 작은 것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렇죠. 이런 감수성이 풍부한 남자가 희미한 사실이에요. 거를 사랑할 줄 알고 이 사람은 그리고 인생의 굴곡을 겪어봤기 때문에 진진이처럼 인생의 굴곡을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통하는 게 많아요. 그 감각, 그 감각을 보면. 친구 그냥.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김장우의 캐릭터와 형과의 관계 요인에 발생할 수 있는 아마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안진이한테 넘어올 겁니다. 너무 보여요. 그럼 그건 엄마 인생과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사고치고 다니고 이제 뭐 길게 얘기는 안 했지만 동생도 막 사고치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감당하는 삶을 살 엄마랑 것인가. 비슷한 패턴으로 살게 되겠죠, 삶을. 어떻게? 라는 이제 그 밸런스 게임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지들밖에 없어? 제3의 선택지 없나? 혹은 안진진이 변수로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소설에서 보여주질 않아요. 일부러 만든 일부러 것 고르라는 거야, 이거 지금. 실험실 환경으로 그냥 멸균으로 만든 것 같아. 이 심플한 구도 자체가 일종의 어떤 해석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쪽을 선호한다라든가 내가 혹은 내 주변의 인물들이 어떤 선택과 기준을 거쳐서 지금의 삶을 살고 있구나를 저희가 해석해보게 되는 해석틀을 줘요. 이게 진짜 이 소설의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안진진은 엄마와 이모에 대비되는 삶을 안진진이 이모 집에 자주 놀러 가고 이모랑 친하다 보니까 양쪽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일란서 쌍둥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인생이 이렇게 달라? 를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본인도 남자 둘을 동시에 만나면서 그리고 뭔가 극단의 캐릭터를 비교해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A가 나 B가 나라고 했을 때 진짜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이건 동시에 겪어봐야 돼. 맞아. 보통은 같은 조건. 내가 무슨 와인이 좋아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달 차이 두고 먹어보면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슷한 기억이 계열이면. 안 나죠, 사실. 근데 동시에 그걸 같이 동시에 먹잖아. 먹어야 돼. 그러면은 비교가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동시에 겪을 때 이게 더 비교가 잘 된다. 맞아. 차이점이 확 극대화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통은 그럴 때 내 취향이나 내 결핍에 대해 알게 됩니다. 완전. 저는 내가 이거를 선택하는 걸 보고 내 기준이 이거구나를 이제 깨달았던 순간이 그쵸, 그쵸. 있는데 보통은 그렇죠. 그쵸. 대학교에 처음 가면 이제 20살이라고 해봤자 만 뭐 18, 19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모든 무리에 다 껴보는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단체 활동을 하는 나와 그리고 개인주의로 사는 나 두 개를 동시에 겪어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동아리, 과 활동, 막 동문회 이런 거를 정말 막 열심히 참여하고 막 외향인의 삶. 으쌰으쌰 하는 그런 모임 제가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잖아요. 평소에 제 모습을 보면. 근데 대학교 1, 2학년 때 그런 데를 이렇게 뭔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동문회였는데 저희 고등학교 동문회였거든요. 근데 엄청 활성화가 돼 있어서
막 으쌰으쌰로 갔어요. 근데 흔히 말하는 거기 가면 뭔가 그런 네트워크, 인맥, 기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막 선배들이 잘해주는 게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의 그 즐거움을 제가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사회 부적응자인가 봐 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정도로 그랬고 그 같은 시기에 제가 또 엄청 유명한 빡센 동아리 활동도 했어요. 누구나 되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막 선후배 모임도 있고 막 그런 서로 끌어주고 이런 역할놀이를 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가 불편한 걸 넘어서 내 스스로가 너무 우습다. 왜? 그 자리에서 막 선배님 연기하는 게 네, 그렇게 막 그 역할을 왜냐면 현타가 왔네. 그렇죠. 그 현타가 왔는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제가 거기서 막 선배님 후배님 하면서 교육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우습지? 그래서 근데 그날 제가 엄청 열심히 막 뭐 수습도 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냥 그날 그냥 갑자기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진짜 세게 왔나 보다 현타가. 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약간 자책의 시간을 잠깐 가지다가 난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봐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약한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더 어울리게 되고 친하게 된 친구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저는 자유나 취향이나 개성이나 창의성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쵸. 그래서 정말 자기만의 길을 가는 자기만의 그런 취향을 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단체에 나를 우겨넣는 상황을 나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그때 좀 강하게 느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내가 지킨 거구나. 본능적으로. 그리고 내 기준을 내가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편하게 느끼고 좋아하는지를 딱 알게 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자유와 저는 개성을 존중해야 되는군요. 완전 자유와 개성과 완전 자유론적인 배운 게 있었네요. 그 동아리에서 하루 짧게 했지만 중요한 인생 교훈을 얻었네요. 결론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도 빡센 단체? 규율이나 위계가 빡센 단체는 가까이도 아예 안 가게 됐어요. 안 어울리긴 하네요. 안 어울려. 우리는 그 뒤로 이제 십몇 년이 지나면서 더 강화된 본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제가 그런 걸 잘하는 줄 알았죠. 근데 저도 비슷해요. 저도 동아리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일종의 밸런스 게임인데 짧은 간격을 두고 비슷한 류의 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이제 각각 경험을 했어요. 완전 동시는 아니지만. 근데 어떤 구도적인 차이가 있었냐면 한 그룹에서는 제가 까마득한 막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숨만 쉬어도 그냥 흐뭇하고 귀여워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그냥 이제 막내로서 요구되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역할들만 수행하면 되는. 근데 이제 다 모두가 정말 물질적으로도 이제 선배들이 다 사주고 그다음에 예뻐해주고 귀여워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이런 게 동아리가 있었고 여기는 내가 약간 너무 언니야. 약간 이런 동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나 뭔지 알겠다, 둘 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래 들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 이 두 번째 그룹에서는 제가 약간 여자들만 있는 동아리에서 여자로서 언니로서 되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되게 색다르고 재밌기도 했고 그 역할들이 각각 흥미롭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제가 편한 거는 제가 막내일 때 편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뭔가 내가 선배인 그룹에서는 약간 더 이성적인 자원이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끼끼빠빠 못했나? 막 후회하고 검열을 하게 되는구나. 여기에 주역은 이제 저학년 그 후배들 동생들이 더 이제 주인공으로 가야지. 나는 좀 빠져줘야지. 내가 더 도와줘야지. 서포트해줘야지. 나대면 안 되고 약간 그런 좀 내 스스로 검열하고 있는 게 있었고 검열하네. 막내인 동아리에선 동일한 나이에 제가 마음껏 약간 예쁨 받는 기회도 있고 정서적인 어떤 자원을 오히려 풍부하게 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상황일 때 더 살아나는구나 내 장점이. 내가 잘 챙겨주고 어른스럽고 점잖은 자리보다는 철딱서니 없이 굴 때 내가 더 살아나는 거라를 알게 됐던 경험이 있었고 지금도 그 성향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나이 먹을수록 피곤해지겠네. 그러니까요. 인생이 점점 즐길 줄도 줄어들어요. 알아야 되는데. 노인정에 빨리 입학하면 돼요. 그래서 그럼 아무튼 막내야. 네, 그건 막내잖아요. 제가 선호하는 그런 맥락을 알게 됐다. 언니 오빠들과 함께하는 맞아. 그 맥락을 알게 됐다는 게 좀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진짜로
선택이 먼저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이 그거야 먼저 올 알게 때가 된 있어. 거야, 그 나를. 다음에 알게 맞아, 되거든. 맞아. 사실 아까 저 본인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불현듯 그 옛날에 컨설턴트 때려칠 때가 생각이 나는데 왜냐면 취업도 힘들고 하는데 다니면서 준비해. 그쵸. 이직을 하려고 맞아, 해도 맞아. 이럴 수 그렇죠. 있거든.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했지만 그때는 그거랑 별개로 이직을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계속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딱 온 거야. 그때 이거 그만두고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무의식 같은 게 발동하는 그러니까 먼저 거예요. 내 몸이 나를 이제 어. 일단 지키고 네. 후천적으로 그치. 깨달음이 막 오는 거야.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가기 그렇다니까. 싫어서.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혹시 너무 나약한가라고 탓하게 돼 처음에는. 맞아. 그럴 필요 없다. 나약한 걸 수도 있는데 뭐 어쩌라고. 근데 진진이도 선택해서 결혼해서 살아보면 그렇죠. 알 거예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 선택이 맞았든 틀렸든 내가 어. 어떤 인간이구나를 해봐야 알아.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진진이처럼 뭐 남편감을 골라야 되거나 아니, 극단 엄청나게 중요한 선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작은 선택들은 매일 하잖아요 거의. 맞아요. 그 상황에서 뭔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뭔가 채워주고 싶어 나의 결핍을 채우고 싶어를 원하는지 아니면 나와 닮아 있는 무언가를 더 강화하고 싶은지 이거에 따라서 되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선택은 사실 인생의 어떤 지점을 지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변하죠. 아까 그랬잖아. 뭐 결혼 전에 한 번 읽고 결혼한 맞아, 다음에 한 번 맞아. 읽고 한참 뒤에 한 번 읽어라가 그때 돌아보면서 그때가 좀 달랐네 완전요. 완전. 라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맞았지만 지금 틀릴 수도 있고 10년 전에는 남자 고르는 게 더 와닿았고 지금은 엄마와 이모의 삶이 더 와닿아요. 그리고 그 선택 자체도 아니야 이쪽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맞아요. 10년 전의 나의 선택과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안진진 역시 결국 결말부에서 이 소설은 답을 줍니다. 누구를 선택했다 네. 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안진진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이모를 비롯해 다른 주변 인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뭔가 위험과 안전을 모두 상징하는 빨간 신호등처럼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모순적인 상황과 선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완전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들으면서 생각한 게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떤 완전. 선택과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가 내 인생을 그리고 나를 결정짓는구나. 너무 유튜브에 공감돼서. 찍어야겠다. 지금. 네. 오늘 본이 제스처가 거의 지금 굉장히 보니가 활발하네요. 지금 거의 날아갈 듯이 날개짓을 너무, 했어.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이어서요. 네. 오늘 이 작품 되게 신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보니가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지점이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큰 틀에서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랑 이게 좀 비슷하다고 느껴요. 그 얘기 이 좀 이따 작품이. 들어봅시다. 예. 모순 인기 많은 이유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실험. 그러니까 그치, 일부러 그치. 멸균 상태로 밀어놓고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곧 당신의 현재의 어떤 마음을 보여준다는 보여줘. 점이 흥미로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인물들도 얘가 악역이야? 얘가 선역이야?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설에는 절대적인 빌런이 나와서 어떤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내면적에서 일어나는 두 선택지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단순히 100% 악역으로서 등장하는 어떤 설계는 없거든요. 사실은. 심지어는 가정을 파탄낸 우리 아버지조차도 아빠. 절대적인 악역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진진의 관점에서. 그게 심지어 신기해요. 진진은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게 느껴져요. 이 책에서.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 그거예요. 진진은 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어떤 때는 미워하는 듯 하면서도 이해하고 또 가슴 깊이 사랑하는 순간까지 저는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진진이가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싫어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사실 그를 사랑한다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또 인정하잖아요. 이래서 가족은 이게 뭔가 상황으로 딱 요약돼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맞아. 세월을 한 땀 한 땀 맞아. 살아내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맞아. 이게 제3자로서 함부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어머니는 맞아. 어떤 사람 맞아요. 이렇게 남의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지 짐작하는 게 참 어렵다는 맞아,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진진이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면서도 무언가 불행을 과장하며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또 마음이 있겠죠. 당연히. 이것은 이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복하게 자랐고 우아하면서 상냥하고 유머러스한 이모. 이렇게만 보면 제3자인 우리는 너무 매력적이고 맞아. 이모랑 있는 시간을 또 좋아하니까. 네. 근데 또 이모의 그런 천진함과 또 사랑스러움에 대해서 약간 사랑하면서도 좀 몸서리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모는 참 이모다. 약간 어떤 이런.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주변의 가족들 심지어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이 2명의 남편 후보들 있죠. 이 남자친구들에 대해서도 지금 남자친구들이라는 게 되게
되게 양다리잖아. 모던하네요. 모순입니다. 양다리잖아. 책 제목 모순이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양다리 자체는 옹호할 생각이 제가 없는데 두 명을 동시에 만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나 만날 수도 있지 뭐. 저는 썸 걸리지 단계까지는 말아라. 괜찮다. 아니, 결혼 안 했으니까. 저는 썸까지는 괜찮다. 네. 근데 이제 아니 막 결혼 안 하면 괜찮아요? 스킨십하고 막 여행 걸리면 가고 안 돼, 하는데 이거는. 동시에 두 진지나 명은 괜찮아. 이제 저는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네. 하여튼 이 상황에서 특히 이 나영규, 김장우에 대해서도 뭔가 오만하고 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듯하면서도 구김살없고 또 약간 쾌남인 나영규 되게 입체적이잖아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에 대해서 안진지는 사랑과 약간의 증오, 미움이라고 미움. 하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미움을 조금씩은 모두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그죠. 받았어요. 실제로 100% 미워하는 사람, 100%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는. 약간 은중과 상현도 생각났어요. 그 둘의 관계도. 사실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 요즘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쵸, 그때 우리 요즘. 미지의 서울 얘기할 때도 인물들이 그쵸. 전부 입체적이라는 얘기를 맞아. 했었잖아요. 이분법적이지 않고. 그 좋은 작품은 그 캐릭터의 설계 자체도 굉장히 입체적일 뿐만 아니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독자 시점인 우리의 감정, 그들을 그 캐릭터들을 향한 우리 감정도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게 잘 만들어지는다고 맞아.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모순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캐릭터들에 어느 정도 이입할 수 있는 거는 단조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살면서도 이런 대상들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내 삶에서 이거는 정말 애증이다. 그러니까 애와 증이 둘 다 있다.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많을 있죠.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그냥 모든 대상이어서 어떤 대상 맞아요. 예, 실제로 그냥 그래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입체적인 감정을 그래?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좋기만 하거나 싫기만 한 사람은 저는 잘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생각했던 대답은 대한민국이었어요. 생각도 못한 답이에요. 저는- 사이즈가 크네. 저는 나의 어떤 조국. 면으로는 맞아요. 어떤 면으로는 헬조선. 뭐 와.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내가 태어난 나라고 앞으로도 살아갈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인 내가 실체적으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한국인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고 막 재밌고 하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또 한도 끝도 없이 환멸감이 든다 할 때도 있어서 대한민국 사회를 생각했었는데 이거 너무 벙벙한 대답인 것 근데 같아서 애증이다. 정말 애증이라 그쵸? 생각해요. 애증이죠. 그리고 조국. 벗어날 수 없는 느낌이기도 하니까 가족의 확장이네 약간. 와. 약간 가족의 확장이죠. 근데 좀 구체적으로는 딱 애증하면 생각나는 게 SM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아, 그래? 저는 그러겠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SM 바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 그룹들과 그렇네. 개쩌는 음악들과 그 문화와 케이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준 회사라는 점에서 한편으로 정말 큰 애정과 동경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제 학창 시절에 대한 기억을 또 채워줬고 지금도 제 일상에 제가 소소하게 기대할 거리를 계속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회사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자인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모두는 다 그 소녀시대가 전성기일 때 10대를 보내서 외모 정병을 가질 수밖에 없게 자랐어. 그래서 사회에서 이 소녀들에게 외모 강박을 가질 수밖에 없게 사회에 악영향을 줬고 그리고 교묘하게 젊음이나 성을 상품화해서 미성년자들을 정신적으로 괴롭게 한 면 그리고 음악이나 문화장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팬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과도한 상업화 굿즈와 뭐 버블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시작했다는 점에서 증이야 증 여기까지는. 완전 그래서 또 이 한국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진실이에요. 그치, 진심이죠. 그래서 이 창도 이 방패도 진실이어서 하지만 사랑해 이거잖아. 하지만 사랑해 영원히 찾아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장 또렷하게 가지고 있는 대상은 SM 엔터테인먼트. 나는 사실 증에서 뭐가 나올 줄 알았냐면 우리 아티스트들 너무 함부로 대한다거나 걔네 괴롭힌다는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럼 애가 훨씬 구조적인 그렇네. 얘기를 하네. 맞아요. 그렇게까지. 그렇구나. 왜냐면 저는 제가 방금 말한 이유로 애는 똑같고 증인 사람도 많이 봤기 때문에 팬들 중에는 그쵸. 진짜 팬덤은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나 소속사에 대해서 애증이 다 그치.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저 같은 경우도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20대 때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증이 별로 없어요. 30대, 40대로 넘어가는 와중인 지금은 증이 없는 건지 에너지가 없는 건지 기력이 없는 거 아니야? 기력이 없는 별로 이렇게 그것도 사실 에너지잖아. 좋아하려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면 진짜 싫어야 되는데 그냥 밋밋한 어떤 맞아. 이게 같이 사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된 거고 맞아. 유일하게 지금도 제가 에너지를 다해서 애증이 있는 거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애도 있고 증도 근데 있지. 눈빛에 분명하지. 증밖에 안 보였네요. 그러니까 출근 싫고 뭐 짜치는 일 많고 하니까 증인데 이제 월급 받는 거니까 애도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회사에 대한 건데 회사가 좀 올드한 조직이다 보니까 본인 같은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다. 왜냐면 뭐 올드해요. 올드해요. 근데 뭐 본인한테 규율을 막 강요하고 이러지 않을 뿐인 그렇죠. 거지. 분위기 전체적으로 올드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되게 많고 특히 이제 우리 후배들 저도 그랬지만 주니어들이 뭔가 불씨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그게 막 꺼지면서 그걸 보면서 맞아. 이런저런 상처를 느끼게 되는데 근데 올드함이 이 회사가 지키는 선을 또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사를 오래 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선정적인 시사가 되게 잘 팔리는데 그 문법을 우리가 또 따라가긴 하지만 이 나름 지키는 선들이 생겨. 맞아요. 야 그래도 우리는 그럼 안 되지라는 우리가 선 같은 게 우린데.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만든 시리얼 같은 채널은 사실 10년 전쯤에는 엄청 핫했고 그때 뭐 오지도 예전에 책플리스트 소개한 적 있는 다페이스 같은 그런 채널들이랑 함께 막 되게 맞아요. 핫했고 대한 미디어로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비슷한 채널들이 유지는 되고 있었는데 지금 멸종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아직 시리얼을 살려놓고 있어.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걸 네. 보면은 이게 약간 애증이다 아직은. 뭐 그런 생각을 점점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사실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랑 뒤집어서 볼 수도 있는 뗄 수가 거죠. 없어. 네. 왜냐면은 내가 뭔가 더 혁신적이고 회사가 더 상업적으로 갔으면 아마 시리얼 같은 채널 없어졌을걸?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근원이 같다. 맞아, 근원이 맞아. 같기 때문에 이거는 애증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사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보통 싫은 점이랑 좋은 점이 근원이 같아요. 동전의 앞뒷면이죠. 근데 저도 근원이 같다는 게 애증의 핵심인 것 같은 게 애와 증이 그냥 따로 와서 합쳐진 게 아니고 한 몸인데 맞죠. 어떻게 나왔냐 이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질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애증의 대상은 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조롭잖아요. 근데 제 기질 중에 특정한 면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눈물 흘리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고 이럴 시간이 많은데 반대로 이것 때문에 내가 반짝반짝거리고 사람들이랑 너무 맞아. 잘 지내고 매력이 생겨나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같은 기질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거기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그거를 발현했느냐에 따라 그게 너무 싫었다가 좋았다가 이렇게 차가웠다 뜨거웠다 하는 거거든요. 나도 완벽주의 성향이 약간 그런 거랑 닮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되지만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이유도 되는 거고. 자신을 또 성장시키고 아마 그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시에 나를 피곤하게도 하는 아마 성향이실 거고 저는 이 애증의 그래서 핵심은 이게 한 몸이다라는 게 되게 참 어렵다. 어렵다.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앉은 집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아까 보니가 잠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애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변을 보면 내가 진짜 한 톨의 사랑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도 미워함 없이 오로지 사랑만 하는 대상 솔직히 생각해보시면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사실은 그냥 모든 사람의 우리는 다 애와 증이 조금씩 다 있고 이 혼합 비율의 문제지 맞아요. 결국은 어떤 비주 그리고 심지어 상황 따라 달라져요. 또 사랑했던 그럴 수 있죠. 사람도 당연하죠. 상황에 따라서는 증이 막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 아마 또 결혼하신 분도 또 알 거예요. 그쵸. 한때 미친 듯이 사랑했던 사람이 저 새끼가 저 새끼까지 저는 안 까지 갔는데 갈수 있다.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니던데요. 전 사랑만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이제 내 안에 그 애와 증오로 이제 결합된 그 태도랄까요? 그런 것들을 극한까지 어쨌든 내밀어 보는 그 사고 실험을 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순과는 다른 형태지만 제 사고 실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저 사람 사랑이 0인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미운 사람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혹시 사랑하는 구석이 있지도 않을까? 한번 가상으로 이거는 이제 가상이니까 토가 안 나와요. 사랑해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저랑 사랑한다면 되게 비슷하시다. 좋아한다면 어떤 면 때문일까를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실험이 중단되면 바로 치워요. 토 나오니까 사랑할 수 없거든 아직 마음은. 하지만 그런 연습을 하면 뭐가 좋냐면 이렇게 몸도 이렇게 스트레칭 쭉 하면 시원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 그냥 내 어떤 인격과 내 뇌가 인격 스트레칭. 쭉 이렇게 스트레칭된 느낌이 들어서 좀 시원해요. 내가 그 이극단까지 생각으로 가봤다 왔다. 너무 웃기다. 돌아왔다. 거기 머물지는 못했지만 그렇네. 사랑에 머물지 못했지만 이 가능성까지 나는 탐구해 봤다 해서 내 이렇게 인격이 좀 시원한 스트레칭을 한 느낌이라고 비유해 보자면 저는 방금 그런 보니까 쓰러졌습니다. 왜냐면 그런 행동을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 그럴 때마다 시원한 게 어디서 나오는 시원함인지 몰랐는데 그게 스트레칭이라서. 스트레칭이라는 거구나. 아, 근데 우리 회사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봤다가 실패한.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네. 거기까지 가다가 중단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증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증만 있어요. 있다기보단 여러 상상을 가정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저 사람의 저런 면이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내 독립운동 뭐 동기였어.
없어. 그럼 내가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된 상황도 멀리 있지 않았을까? 가네. 이런 거를 상상을 아니면 혹은 뭐 우리 이모부였어. 내 우리 아들이야. 엄마였어. 난 이렇게 예, 생각해요. 그쵸. 내 예, 아들이야 예. 만약에. 그래서 좋을 수 있는 평행 우주를 찾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평행 이게 우주를.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거기 머물진 못해요. 제가 다리를 찢었다고 해서 다리를 찢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그치. 돌아와야 That's 됩니다. true. That's true. 그래서 아무튼 제 생각에 인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산해서 나오는 이 일종의 절대값이 아니고 이 뭉쳐있다. 여러 가지 스탯이 있는 일종의 육각형처럼 음.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는 거라는 걸 명심하고 사람을 보면 좀 관대해지는 것 같으니까 좀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애증. 오지가 오지가 방금 애증이 한 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 전체 소설에서 행복은 뭐고 불행은 뭘까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읽었는데 마찬가지로 행복과 불행도 한 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와 이모 그 쌍둥이의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특수하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설정이 굉장히 좀 특수하고 결정적인 설정이잖아요. 얼굴도 똑같다는 설정이잖아요. 미지의 서울처럼. 얼굴도 똑같아서 거의 뭐 엄마처럼 이모가 느껴질 정도로 거의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작가의 말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하나지만 둘이고 둘이지만 하나인 인생 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란성 쌍둥이보다 더 적합한 장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설이 중반에 이르렀을 때 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는데 우리들 모두 인간이란 이름의 일란성 쌍생아들이 아니었던가 하는 자각. 생김새와 성격은 다르지만 한 번만 뒤집으면 얼마든지 내가 너이고 네가 나일 수 있는 우리인 것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을 쌍둥이로 설정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결국 너나 나나 다를 바가 없고 우리는 뒤집으면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 여기서 이 소설이 양귀자식 인사이드 아웃이구나 라고 느낀 게 인사이드 아웃 1에 보면 그 기쁨이랑 슬픔이가 서로 각자 이렇게 활동하다가 마지막 이게 스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스포 좀 해도 됩니다. 그쵸. 너무 오래된 마지막에는 영화라. 그 둘이 하나의 구슬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의 최고의 구슬이 메시지죠. 그 뒤집으면 슬픔이기도 하고 뒤집으면 기쁨이기도 하고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엄마와 이모의 삶이 마치 그 에에올에서 Everything Everywhere After 올해 원스네. 원배틀에부터 헷갈렸어. 올해 원스에서 그 한 주인공이 여러 평행 우주에서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두 평행 세계에 갈라져 버린 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갈라진 두 사람의 인생이었잖아요. 그 결혼할 남자를 서로가 뭐 원해서 고른 것도 아니고 연애도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점 찍어서 고른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모의 삶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인 이모의 환경이나 조건, 엄마의 삶을 판단하는 환경이나 조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기준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종이장처럼 그냥 뒤집어 버릴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작가가.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이다. 그 사람이 불행한 삶이다. 이렇게 쉽게 그냥 플랫하게 짐작을 해버리잖아요. 비극 같은 삶 속에서도 계속 행복을 찾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림같이 완벽한 인생에서 어딘가에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본인만의 불행을 감당하고 있는 이모. 그러니까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행복이 뭐고 불행이 뭘까?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비극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했는데 작가의 말에 약간 힌트가 있었어요. 새삼스러운 강조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란 누구나 각자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낸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 행복의 사전적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반대어를 들여다보래요. 행복의 이면에 불행이 있는데 그걸 뒤집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삶에서 중요한 거는 네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뒤집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제목 그대로 정말 모순적이지만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불행을 맛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걸 뒤집는
나만의 해석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면에서 엄마는 그 해석에 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뒤집기의 그 달인이죠. 뒤집기의 달인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신에게 너무 비극처럼 계속 닥쳐오는 불행들을 예를 들면 뭐 과장을 하면서 뒤집는다거나 아니면 뭐 장사가 되지 않았을 때 일본어를 배운다거나 불행한 환경을 또 이걸 고치려고 막 노력하고 섬기는 과정으로 또 이걸 뒤집어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는 행복으로 보이는 그런 납작한 조건들은 없었지만 엄마한테는 뒤집는 기술, 그 해석의 기술이 있었다. 근데 반면 이모한테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뒤집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해볼 어떤 무언가가 없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무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역설적이지만 이모에게는 불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모는 행복할 수 없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저는 이거를 내가 매일 뒤집고 있는 게 있나? 내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엄마를 살아가게 했던 것처럼 나를 계속 살아가게 하는 불행을 내가 느껴본 적이 있을까 했을 때 이게 묘하게 이거 뒤집는 맛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출근이에요. 매일 뒤집고 네, 있었군요. 저는 매일의 출근이 정말 괴롭거든요. 출근 어떻게 뒤집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나 아직도 밥을 못 해놨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좋다 싫다 중에는 싫다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요즘 특히 그래요. 그쵸, 입에서 저절로 추워가지고 이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너무 싫다. 일어나기 싫다. 회사하기 싫다 하는데 이 안에서 그리고 뭐 밥벌이나 직장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유쾌하거나 행복한 일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모든 인간이 어쩌면 다 짊어지고 있는 그 불행인데 그 덕분에 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만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를 성취감으로 바꾸는 그 작은 뒤집기를 매일 하고 그리고 저는 뜻밖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뜻밖의 좀 재밌는 일들을 회사에서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겪으면 그게 저는 이 슬픔이 딱 뒤집힌 이 불행이 뒤집힌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그걸 전 언제 느끼냐면 가끔 긴 연휴가 있을 때 너무 심심해요. 그게 아니라 너무 긴 연휴가 있는데 반대로. 회사에 못 가서 그 연휴에 막 뭐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생각보다 한 3일 정도 되면 너무 권태롭더라고요. 회사가 들으면 되게 행복하겠네. 근데 그 권태로움이 일을 하고 싶은 권태로움이라기보다는 내가 뭘 뒤집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뒤집어서 어떤 행복과 어떤 기쁨을 만들어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들어와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그 갑갑함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내가 엄청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 기쁨을 모르나?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부자들만이 느끼는 뭔가 쇼핑에서의 뒤집기, 뭐 문화생활에서의 뒤집기가 백화점 가기 힘들다 뭐 이런 거 있겠지. 그쵸. 나 이번에 무슨 콜렉션 뭐 가서 이거 경매에서 뭐 사야 되는데 나 그걸 못했다 이런 뒤집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성비 뒤집기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원소윤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책에서 얼마 전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요. 본인이 좀 힘들게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라서 첫 월급을 받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를 가격표도 안 보고 그냥 카드 그것도 안 보고 다 사고 싶었대요. 하루 정도는. 그래서 막 다 했대요. 막 뭐 어디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다 샀는데 1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래서 본인이 느낀 게 내 결핍은 축복이었네. 내가 이렇게 가성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네라고 느꼈다고 했는데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보면 불행 속에서 가성비 행복을 찾는 능력이 있었던 거고 이모한테는 없었던 거고 그 역경을 자기가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뭔가 활력이 사라진 삶. 그러니까 불행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활력을 준다 그랬을 때 활력이 사라진 삶의 모습을 이모가 보여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두 분은 혹시 두 분 인생에 근데 이게 우리 지난주랑 얘기가 좀 통한다. 실패를 통과한 다음에는 불행을 만드나요? 네.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드네. 근데 저 너무 못되게 생각해봤는데 저를 살아가게 했던 불행이 남의 불행이 내가 너무 불행이 아니라 뭔데?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저 대학생 때는 친구들이 남자친구랑 위기나 헤어질 때 저한테 연락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뭐 일단 1차적으로 흥미롭죠. 약간 내 도파민이 너무 올라오기 때문에 내 활력이 약간 평균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얘가 이 상담을 할 상대로 어쨌든 몇 명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어쨌든 골랐고 그러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얘가 울고 불고 들어주고
또 뭐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뭐 소개해줄 남자도 없고 그냥 들어주는 건데도 얘가 고맙다고 막 밥도 사주고 막 술 먹은 날은 술도 사주고 너무 고마워하거든요. 난 한 게 없는데 난 재밌는 너의 그 도파민 돋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그냥 집중해서 들었을 뿐인데 현실 되게 완성연애.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재밌었고 마음이 뿌듯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살아가게까지 했냐 그건 또 아니지만 아니지. 어쨌든 그게 나의 친구 관계를 뭔가 확인하는 듯한 성적표 같은 느낌이어서 그건 그렇지. 은밀하게 뿌듯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불행, 친구의 아니, 불행. 근데 내가 진짜 오랜만에 그 뭔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위기로 흔들리거나 그 선택지에 놓여있는 나 진짜 실제 나는 나영규냐 김장우냐 이런 사람들의 선택지를 오지랑 제가 어제 다른 책 모임을 네.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들로부터 들었거든요. 아, 현실에서. 얘기. 나 그거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재밌다. 도파민 싹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연프를 이래서 보는구나. 환영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 환영은 TV 속에 있잖아요. 어. 내 옆에 있는데 이 도파민이. 아, 그 사람도 이거 들으려나 모르겠네. 아이고.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강제 도파민 디톡스가 돼가지고 아. 그런 게 필요해요. 나도 근데 너무 내 관계가 안정이 되니까 그치, 이게 맞아요.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모르고 까먹고 있었던 거야. 있다가. 내 주변도 대체로 안정기에 그치. 접어든 사람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현재 진행적인 고민이 나의 도파민과 나의 이제 활력을 조금 근데 끌어올려줘. 이 얘기 부모한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얘기 들으니까 나도 생각나는 게 사실 저가 연애를 지금 만나는 관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연애 2번밖에 안 해봤고 둘 다 초장기인데 전 연애 헤어질 때의 경험이 지금 연애에 오. 진짜 큰 그거 됐던 근데 거 그건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연애는 관계가 좀 그런 거 그치. 그럴 수밖에 그쵸.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의 죽은 연애가 다음 연애를 살린다니까요. 근데 너무 왜냐면 씨앗이 됐네. 6년 넘게 만나고 헤어졌고 얼마나 지랄 맞았겠어요. 사실 은중과 상현 보면 CC 안 한다고 한 이유가 CC했다 헤어지면 진짜 인생이 나잖아요. 거의 진짜. 대학교 거기다 장기 인생이 연애야? 작살 나는데 나는 그게 되게 엄청나게 결부돼 있는 집단 안에서 연애하다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도 욕해요. 얼마나 결혼까지 가든지. 그 머시기가 많았겠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네. 없는 곡절이. 수작하고 그리고 막 그때 너무 불행하게도 그때 SNS가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남았어. SNS에 남겨놓은 아. 수많은 나의 격사들. 아무튼 그랬는데 그게 지금의 그것들이 도움이 됐나요? 지금의 연애도 사실 연애라는 게 어쨌든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르겠지만 지지고 볶고하는 시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이런 나를 말을 잘 하면 아니까 그치, 내가 그치. 문제 해결해서 이게 내 문제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싸움의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맞아, 되어 있는 맞아, 거죠. 맞아. 그래서 이런 말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구나를 처음 연애할 때는 모를 수도 있는데 맞아. 한번 겪어보고 싸워보고 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맞아. 내가 알 수 없으니 물어봐야 된다라거나 너무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사실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당연하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사니까. 솔로 돌싱 특집 보면 그렇게 잘들 소통을 심플해. 하시더라고요. 그치. 심플하게. 확실하게 아는 거니까. 그런 게 불현듯 떠오르네요. 그 불행을 넘나들어서 관계에서 이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실수를 덜하는,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고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오. 그래 하나의 불행이 다음 맞아요. 그 사람을 또 맞죠. 그 흑역사가 있어야 백이 있다. 배격사가 있어. 백역사가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불행에 대한 얘기도 하고 행복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 작품을 보고 나면은 어제 저희가 이제 오지랑 책 모임 했다고 했잖아요. 사랑에 대한 얘기도 엄청나게 길게 했었고 그러니까 남편 찾기 문제를 떠나서 맞아. 내가 사랑한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의 우선순위의 라든가. 문제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지 않은 이 소설의 결말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궁금해요.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고 진짜. 어머니와 이모의 삶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며 남동생 약간 조폭 흉내내는 남동생 있거든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가 되게 재밌습니다. 남동생도 진짜. 그래서 본이가 이렇게 찐한 리액션 날것으로 하는 거 오랜만에 느끼셨을 텐데 정말 재밌다는 재밌어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역주행의 이유가 있다는 걸 확인드리면서 여러분도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은 이 책 한번 집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남자 중에 누구 선택할 건지 좀. 나는 나영규다 김장우다. 네네. 인기 투표 한번 해봅시다. 인기 투표도 해주시고 그리고 보시면서 저는 주인공 김태리 씨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아 생각했거든요. 그래? 네, 어울리지 않아요? 아는지는 얘기하는 사람들 좀 있던데. 맞아요. 슬기로운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핵심 주인공들 가상 캐스팅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거 참고로 옛날에 드라마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2025년에는 훨씬 더 맛깔나게 만들 수 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양귀자 작가의 소설 모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저희가 길고 긴 여름을 맞아 준비한 길고 긴 작품 특집을 했는데 이번 가을 엄청 짧죠. 지금 롱패딩 개시했습니다. 이제 그죠? 겨울이네요. 이제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롱패딩 개시했죠. 엄청 추워요. 그래서 이제 짧은 가을만큼이나 짧게 이번 가을 시즌은 마무리하게 됐고요. 가을이란 무엇인가? 가을? 진짜 근데 나 정말로 일주일밖에 안 입은 옷 있어. 일주일도 못 입은 옷도 있어요.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 자, 오늘 가을 시즌 마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우선 오디오 클립이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문다는 얘기 중요하죠. 말씀드렸어요. GARI 땡땡땡땡님, 보나님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얼른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다음에 돌아왔을 때 오디오 클립은 없을 수도 없을 것 있어요. 같은데요. 네, 오디오 클립 오늘 닫습니다. 네. 스포티파이, 유튜브, 팟빵이나 애플 팟캐스트로 옮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향기 덕후님께서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느끼는가 편에 야 가을 책플릭스 시작도 너무 좋습니다. 궁금하던 책이었는데 제 생각과는 또 다른 내용이라 흥미롭네요. 계절이 몸과 마음으로 체감되면 어떤 책 들고 오실까 궁금해서 자꾸 찾아오게 된답니다. 책플릭스 듣다 보면 오프라인에서 치인 마음이 온라인에서 달래지고 다시 오프라인에서 베풀어야지 하트 싶은 선순환의 반복입니다. 이게 네. 우리는 왜 선물을 줄 때 기쁨을 이 느끼는가? 책이. 책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한 감상이셨죠. 완전 근데 너무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댓글이라 조금 부끄러워져요. 그래, 죄송하네요. 네. 그 정도로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인가요? 약간 걱정이 되면서 저는 브러쉬업 라이프 소개했던 편에 달린 댓글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투투님 일단 좋아요 꾹. 출근하면서 들을게요. 가을이 되니 아침에 일어나기 더 힘드네요. 저희 저희는 나눴던 이제 얘기죠. 겨울이 되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거 지금 남겨주신 게 3주 전? 4주 전인가 그럴 벌써 텐데 시차가 좀 나네요. 이제 겨울이에요. 정말 추워요. 더 일어나기 이불 밖은 힘들어졌어요. 진짜 코코치 시린 계절이 됐어요. 근데 출근하면서 듣는 거 좋으신 것 같아요. 출근길이 좀 길다. 그러면 이제 출근길이 좀 짧아지는 효과를 조금이라도 맞아요.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폴TV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총 10회인가 보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주말 몰아보기에 도전해볼 목록에 올려놓았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공하셨는지 모르겠네. 어. 10, 이거 주말에 몰아보면 충분한가? 저는 한 2주말 걸렸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충분히 재밌어서 몰입감 있게 보실 수 있어요. 충분히. 나는 아직도 은중과 상영을 다 못 봤다. 아. 진짜. 제가 왜냐면 너무 감정이 힘들어서.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 천국의 계단 탈 때만 보거든요. 30분씩. 그러니까 계단을 일주일에 예를 들어 3번을 타면은 한 회 반밖에 못 봐. 느리네. 느려. 브러쉬업 라이프는 감정 소모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후딱 보실 수 있을 것 이걸 같아요. 오히려 보는 게 빠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논란의 세계의 주인편 남겨주신 댓글인데 콩피아님이 저희가 그때 화요일에 올렸거든요. 맞아요. 긴급 이게 업로드했죠. 제가 이제 일요일에 보고 월요일에 녹음해서 그날 저녁에 야근해서 편집해가지고 화요일에 올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죽 반응이 소개하고 귀여워. 싶었으면. 그래서 이제 아니 얼마나 재밌길래 화요일에 업로드까지 그러면서 이분이 책플릭스 처음 들을 땐 책 많이 안 읽었는데 몇 년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만 1년에 100권 정도 읽고 있습니다. 장르를 저랑- 좋아하시네. 저랑 추리퀴즈 하실래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본이 가는 소리가. 상상도 못하는 결말이라니 승부욕이 생겼어요 라고 남겨주시고 보러 가셨습니다. 승부욕이 생기는 건 어떤 감정일까요? 제가 이제 그날 약간 이거는 이제 보고 오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제가 뭐 스릴러, 미스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소개를 했다 보니까 내가 한번 추리해버리라. 약간의 반전이 있는 이제 그런 소개였는데 보고 오시고 나서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영화 좋네요. 이게 추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낚아서 죄송합니다. 덕PD한테 영화사에서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근데 지금 벌써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나는 그 프로모션의 이유를 알겠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달라는 게 근데 그게 진짜로 약간 그럼 프로모션이 쉽지 아니잖아. 않다. 역 쉽지 않아요. 프로모션이네. 뭘 좀 티저를 썸머미네, 줘야지. 프로모션과. 근데 본 사람들 모두 너무 좋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남아 계시다면 꼭 가서 보시길 바라고. 진진이가. 이 비눗방울님은 지역에 상영하는 상영관이 없다 어머.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분이 세계의 주인 편에 어제 잘 때 틀어놓았다가 덕PD님이 극찬하면서 아무 정보 없이 봐야 한다 해서 바로 다른 에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수능 전 마지막 일탈 겸 야자 째고 영화 보러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늘 녹음한 이 에피소드는 수능 다음날 올라갑니다. 수능 다음날 올라가는데 이 야자 떼는 건 좀 반대인데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잘하셨나 여러분의 모르겠지만 인생은 저희가 책임져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결과는 결국 인생에 큰 중요하진 않다. 그 시점엔 중요한 것 같지만 돌아서 다른 방식으로 또 풀릴 수 있다.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후회 없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지박 코리아님께서는 세 분 목소리에 중독돼서 다른 팟캐스트는 못 들어요. 어머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재밌고 정보도 짱짱하고 세젤조 뭐라고 읽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 근데 세젤조? 너무 세젤조? 좀 그 발음이 그렇네요. 네. 아무튼 세상에서 제일 좋은 팟캐스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와 감사해요. 근데 다른 것도 좀 들으세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느슨해진 책플리스트 업로드 주기에 긴장감을 주기 위해 꼭 이제 겨울 되면 돌아온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겨울이 와버렸거든. 우리는 가을 특집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겨울이 와버렸어요. 그런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타이밍에 돌아올 텐데 이제 CHLPP님이 빨리 돌아오도록 쪼아야 될 것 같아 처음으로 리뷰 남겨요. 귀여워. 너무너무 재밌어요. 언제까지고 팟캐스트 해주셨으면 하셨는데 저희가 언제까지고 팟캐스트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가을 시즌 여기까지라는 거 마무리죠. 네. 말씀을 드리고요. 가을의 급한 종료와 함께. 그 외에도 이제 댓글창과 SNS, 블로그에 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X에 요즘 책플리스 얘기가 간혹 올라와서 이게 어떤 경로로 퍼지고 있구나 네. 라는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그런데? 끝까지 들으신 분들한테 한 가지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모순을 혹시 끝까지 읽으셨다면 그 진진의 선택을 알게 되실 거예요. 최종 선택을. 그 최종 선택을 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각자의 해석을 너무 좀 알려주시면 궁금해요. 좋을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전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 잘 명확히 모르겠어요. 네.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뭐야? 농담입니다. 나영규야? 계획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여기저기 남겨주시면 저희는 다 저희끼리 방송에서 다 소개를 못해도 캡처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반응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타이밍에 돌아오겠지만 저희는 언젠가 반드시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올 것을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또 만나요.